경남 유교대학 2021학년도 이 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가 돼가지고, 제가 이 전국에 어쩌다 보니까 이 정읍, 전주, 인데도 향교도 가끔씩 가는데, 그동안에 진주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도 어르신들이 보통 한 4, 50분이 나와서 같이 하니까, 작년, 올해, 하여튼, 이게 대학에서도 이 비대면 강의를 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이 대학 강의를 할 때도 전부 저는 이 강의 내용을 이 PPT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엄청 편했어요. 사실은 일주일치 강의를 하루 가서 그냥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이거 올려주면 되는데, 근데 학생들을 보고 같이 호응하면서 이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또 어르신들 이렇게 뵙고 하니까 저도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모습에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대학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 이전에 다른 분들도 여기서 이 대학에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이 이 사서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대학에 관련해서 이해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 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지, 또 동물하고 달라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 동양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른 사회, 다른 나라하고 그래도 좀 잘 살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정의롭고, 좀 더 교양이거나 어떤 간에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은 당연한 하나의 명제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 대학이 주는 새로운, 다른 고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이 대학이라는 책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혹은 이것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 내지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은 또 우리가 한 가정이나 마을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그러한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그림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컴퓨터상에서는 이게 환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산동 곡부 미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자가 실제 출생한 곳이 이구산인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자상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학술 토론장을 요새 말로 하면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거를 개업식이라 그럴까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2019년에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정말 커요. 그리고 공자가 탄생한 이구산 근처에다가, 혹시 서울의 워크힐 호텔 옆에 보면은
방을 그 단독주택형으로 하나씩 띄엄띄엄해서 이 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굉장히 고급형 호텔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호텔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제가 이 유학을 공부한 덕분에 그래도 거기 가서 그 제가 또 그쪽에 좀 이 국제 이사로 있어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제 돈 주고 거기 그런 호텔 가서 자고 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공자상이 자그마치 그 높이가 72m예요. 그 왜 72m일까요?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72명이에요. 그래서 72m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혹시 사천성에 그 낙산대불 가보신 분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불상을 거기다가 바위를 쪼개가지고 이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71m 밖에 안 돼요. 71m, 그보다 1m가 높다는 얘기. 그래서 중국이 그 대대적으로 유학 부흥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그 교육부, 중국 그 교육부 주도로, 정부 주도로 그 세계 유학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그래도 거기 그 국제 이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뭐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정말 이 유학을 최고로 단합을 한 그 모택동이나 진시황의 그 행동도 문제지만 이 유학을 다시 또 이렇게 그 중국의 이 국가 주도로 국가 이념으로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것도 저는 보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다. 뭐 그거는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드릴 이 사람은 이 정자. 논어에 보면 정삼 나오죠, 정삼. 정삼의 아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대학의 이 대학을 쓴 사람이 혹은 뭐 대학의 책을 만든 사람이 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사는 중용하고 관련. 여기는 분서갱류를 한, 역사상 가장 참혹하게 사상 단합을 한 분서갱류라는, 분서는 책을 태우고 갱류는 조폭도 아니지만은 460명이라는 그 유학자들을 한꺼번에 그냥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킨 사건이 이 분서갱류예요. 그 분서갱류를 폭거를 한 이 진시황. 여기는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주도니라는, 주도니의 고향이 호남성 영주 도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출신이고, 여기는 무의정사에 있는 주자의 일생은 보통 한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가 14살까지 살았던 자기 고향, 정림, 거기에서 살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친의 유언으로 주자가 지금 무의산 오부자촌 거기에 와서 살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 도가, 불교, 유교, 유학 이 세 선생으로부터 공부를 합니다. 14살부터. 그래서 이 무의정사에 있는 주자의 이 상인데, 이제 이걸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유학이 정립이 되고, 유학이 현대적으로 또 그 가운데서 특히 성리학이 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드린 대학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학이 한나라 시절에 이게 부활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되고 그게 동양의 그 정치, 문화, 사회 이 사상적인 그 중요 이념이 이 된 게 이 한나라 시절부터인데 이 한나라 시절에 오경 박사가 있었죠. 그 오경 박사가 사실은 그 오경은 이 논어, 맹자, 중농 대학하고는 다른 시서역, 얘기, 춘추 그 오경을 중심을 그러니까 그 한나라 시절의 유학의 체계는 그 오경 중심의 유학이고 그 주자가 앞에 나왔던 주자가 그 성리학을 이 새롭게 정리했을 때 그게 우리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신유학이라고 그러죠. 그 신유학은 기존의 유학을 다르게 재정립했다는 의미에서 신유학이고 주자가 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 하고 뭐 정의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주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주학 뭐 여러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성리학은 사서 중심이에요. 오경하고는 달리 성리학은 사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서 중심을 통해서 그 새롭게 학문을 정립한 게 이 주자학,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그래서 성리학만 그게 정통이나 진짜가 아니고 원래 진짜는 공자에게 가까운 원시 유학에 가까운 공자 맹자에 진짜 가까운 것은 사서보다는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경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나라 성리학을 했던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뭐 탈주자학, 반성리학 이름 붙이기는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일부 맞기는 하겠지만은 요새 어딥니까 자산어보 영화 만들어서 그 영화에서 대사 나오는 것 중에 이 나라가 뭐 성리학의 나라에 성리학이 정확하게는 무슨 반맥이 주냐 이런 식을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성리학을 유학을 공부했지만은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달랐던 거죠. 그쯤 하고, 또 뒤에 나오면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은 대학에서 많이, 뭐라 그러죠. 교양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걸 많이 잘 안 합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옛날에는 거의 2년 동안에 제가 다녔던 70년대만 해도 거의 2년 동안은 교양 과정을 주로 합니다. 교양 과정을 주로 하고, 그래서 한 3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주로 하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의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철학과 졸업해가지고. 철학과 졸업하고 독일 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말이 되고 하니까 학부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대학원을 가면서 전공을 정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독일하고는 이 학문 간에 서로 교류가 됩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상대 나라의 이 학위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독일에서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의사하고. 이게 그만큼 교양 학문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교양 과정을 경시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국어 국사 몰라도 된다 한때는 도덕 윤리 같은 것도 우리 때는 예비고사였지만 학력고사에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도덕성 상실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문 그러니까 도덕 예를 들어 도덕 점수는 100점을 잘 받는데
도덕적 행위는 빵점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장관들 청문회 하거나, 저는 좀 얘기 나는데, 국회의원들도 출마자들 좀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청문회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 출마자들을 뭐 지역별로 하든지 간에 좀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뭐 하여튼 형편없는 사람들이 뭐 국가의 지도자급이라고 이거 나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고전도 읽었을 거고 뭐 책도 읽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수양이 참 안 된 사람들, 자기 관리가 참 안 된 사람들. 제가 이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밥그릇으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 유학은 사람을 어떤 전문가로 만드는 학문이 아닙니다. 유학은 그 전문가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 전문가들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유학이 쓸모없는 학문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더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는 훨씬 더 사회적인 해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유학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선과 악의 근원을 찾아서 선을 행하도록 하고 악을 못하도록 사회적인 장치나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그 인문학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공자의 인을 이 주자가 인자, 인지, 소위, 위인지리 사람이 되는 까닭 그게 그냥 보통 하는 해석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람이 되는 까닭 이유, 이치. 근데 한 몇 년 전에 어느 날 다시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거나 쓸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만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까닭이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까닭. 그래야 이게 완전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도록 만드는 학문이 교육이 인문학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그 교육, 그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 인문학에는 우리가 영어로는 두 가지 개념을 인문대학 혹은 문과대학 그래서 인문대학 문과대학 할 때 그 대학들이 사실은 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대학의 종합대학에 있는 단과대학이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교양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일수록 이 인문 교양의 강의 개설이나 체제가 잘 돼 있어요. 저 대학이 괜찮은 대학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서 알려고 하면은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전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은 이 humanities, 라틴어로는 humanitas, 경희대학에서 인문대학을 휴마니타스로 해가지고 이 실험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것까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버럴 아트. 아트 하면 우리가 예술이라고 잘 이해를 하지만은 이게 리버럴 아트는 종합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학과 뭐 유학 혹은 대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인문학의 서양적 개념의 인문학의 동양적 내용이 사실은 대학이나 논어나 특히 소학 이런 과목이죠. 그래서 이 휴마니티스는 뭐 넓게는 이러한테 철학, 역사, 문학, 언어, 예술, 약간 좀 전문적 개념을 얘기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넓은 개념으로 보면 수학, 기하학, 음악, 논리학, 수학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저보고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만 교육부 장관을 시키면은 저는 확 뜯어 고칠 겁니다. 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이 교수님들이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가까이에 일본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철학한다 그러면 지가 마치 철학의 대가인 것처럼 하지만은 전혀 달라요. 이 부분들을 잘 해야 진짜 철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동양이 누굽니까? 동양의 과 뭐 문명선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 동양이 서양에게 밀리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서양이 15, 16세기 르네상스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동양이 서양에게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서양의 중요 학문들이 이겁니다. 수학, 기하학, 논리학, 뭐 음악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인문학을 하는 아주 기초 학문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보는데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배출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대학에서는 시험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학원 가라는 얘기죠. 그냥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게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여태까지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조선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 나라였어요. 일본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1600년, 1601년부터 대규모로 유럽에 유학생들을 파견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세계 최고의 요새 말로 하면 첨단 제품이 뭐냐면은 조선의 금속활자였어요. 도자기였어요. 그거 싹 쓸어갔죠. 도공들 엄청 끌고 갔죠. 조선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가지고 조선 초기에
그 강경도감을 만들어서 불전 번역을 하고 그 은혜불전이죠. 워낙 조선 왕조가 그 이성계부터 세조까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좀 참회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억불숙류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참회를 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세종 임금조차도 그 내불당 이런 거 만들어서 궁중 안에 절을 만들어 놨어요. 뭐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 조선은 그 세계 최고 품질의 금속활자를 가지고 별로 이렇게 대중들을 계도하거나 지식을 보급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았고, 또 참고로 예를 들면 영조 때 보면은 전국의 책장사들을 모아가지고 귀향을 보내거나 이게 매를 쳐서 못하게 하죠. 일본은 그걸 갖고 가서 그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합니다. 그게 1700년대, 1800년대 그래요. 그때 당시에 3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1811년에 순조 11년이죠. 11년에 그래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래도 일본이 아쉬운 게 많으니까 그 국교를 펴자 자꾸 애걸복걸 하니까 이제 그 조선통신사를 보내죠.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고 좀 보여줄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많이 환영을 했어요. 그게 그 1600년대 이 중반 이후로 약 한 100몇십 년 흘러가다가 1811년에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가다가 저기 그 스시마 대마도에서 그 하급 관리가 나와가지고 가세요. 그야말로 외교적인 참사를 겪어요. 적어도 우리가 외교부 차관 정도가 갔는데 정부, 중앙정부 관료도 아니고 지방정부, 그것도 섬에 관료가 나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돌아가세요. 왜? 니네들한테 배울 게 없어. 일국의 그 고위 관료라는 사람이 세계 정세라든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게, 일본의 하급 관료보다 못한다는 얘기. 니네들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일본은 그때부터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기초 학문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그 학문 대조 운동을 합니다. 빨리 성리학은, 유학은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실제 그 어떤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생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고학, 국학, 난학하는 일본은 제가 그렇다고 친일파 절대 아닙니다. 일본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은 일본은 빨리 그 성리학만 숭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빨리 버렸던 거죠. 다르게 보면은 양명학도 많이 받아들였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리학 하는데 양명학 한다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귀양 보내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도교라든지 이런 거 근처도 못 갔죠. 이단이니 사문난적이니 이래가지고. 그것을 일본은 빨리 버렸던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난학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1600년대에는 유럽의 지배권이 네덜란드에 있었어요. 네덜란드를 한자말로 화란이라고 그러죠.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인 유럽의 학문과 일본의 고대 학문이 별로 있을 건 없지만은 자기네 화해서 만든 게 난학이에요, 난학. 그래서 우리도 교육 체계를 기본적으로 좀 내용이나 이것을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자들이나 좀 괜찮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얘기가 재미있고 탄탄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또 아주 괜찮은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중구난방이죠. 지도 모르는 소리. 그야말로 찌끄리는 수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무책임한 언어의 나열을.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이건. 그래서 이 인문학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학에 그런 학문이 없느냐 하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대학의 본질이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의 동양적 인문학의 정수, 동양적 인문학의 중요 내용들이 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게 학문적으로 나눠서 수학, 기하학, 천문학, 요새 한 3분의 1이 고등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이 수포자라 그러대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 저는 요새, 수학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요새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요. 음악이라든지 이것도 수학이에요, 수학.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은 아주 상위에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보셨다시피,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한국은 요원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의과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0.01%, 0.1%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죠? 그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왜 우리 백신 못 만들겠어요? 전부 나와서 개업해서 어떻게 돈 벌까 내지는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참고로 우리 애 중에 저기 작은 녀석도 의과대학 다니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니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연구 쪽으로 가라.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을 통해서 유럽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유럽이 그냥 생긴 거예요. 일본이 그냥 일본이 된 게 아니에요. 중국이 급피치를 올려가지고 많이 따라잡지만은 중국도 이 분야 많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또 다르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학문, 물을 문자와 글을 문자 두 가지로 학문을 얘기하는데, 그죠? 이 주역에 나오는 이 온고지신이 학문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한 거죠. 온고지신. 사실은 어디든 간에 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강의를 하고 배우는 것은 99.9%는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이라는 것도 99.9%, 하여튼 99%는 예전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거기서 빠진 부분, 모자라는 부분,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1%라 이 말씀이에요.
그 1%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그 분야에서의 타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지 못하느냐. 대학은 바로 그 1%를 위한 학문입니다. 대학은.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히 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은 이 유학의 역사는 그야말로 피의 역사입니다. 이 유학이라는 학문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그 역사적인 비극이라든지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최초의 사건이 군석행위죠. 진시황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어요. 우선 첫째, 흥크러진 천하를 통일을 했거든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업적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2년에 중국하고 이 국교를 맺었는데, 제가 91년도인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 중국은 형편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가 아시겠지만 고향이 저기 반성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0한 2, 3년대 반성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60년대 그때보다도 중국의 큰 도시 시장이 못했어요. 북경공항이 지금 뭐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지만, 북경공항이 화장실이 논산훈련소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슷했어요. 이 사람이 앉으면 여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논산훈련소 가면 모자 쓰고 있으면 이게 모자 벗겨지기 도망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무게 단위가 같아요. 어디 가나. 쉽게 말하면 도량형이 길이, 부피, 무게, 이 단위가 전국에 같더라고요. 다른 도시 가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음식, 불고기 1인분이 몇 g입니까? 180g. 그건 좀 많이 주는 데고요. 대학가 근처에 가면 좀 더 많이 주는 데는 250g도 있습니다. 뭐 120g도 있고요.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이 한 근이 지금은 뭐 600g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옛날에는요, 과일 한 근, 고기 한 근, 이게 다 달라요. 500g도 있고 400g도 있고. 한 근. 그런데 그때 중국이 과일이든 뭐든 딱 1kg, 1kg 전부 통일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그걸 누가 만들어 놨느냐? 진시황과. 도량형을, 그 큰 나라의 도량형을 통일을 시켜요. 문자를 통일을 시켰어요. 문자를. 전국을 지금의 행정구역처럼 이 군현제를 만들어서 전국을 통일을 시켰어요. 행정구역. 그 정도면은 한 제왕으로서 굉장한 업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 사람이 두고두고 악명을 떨치느냐 하면은 군석행위 때문에. 뭐 자그마치 지방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서 좀 세력이 있고, 아마 진시황 때 같으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서울로 이렇게 강제로 옮겨져서 살았을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전국에 10만 호를 지금의 서안, 장안으로 불러갑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 꼼짝말. 그러니까 참 대단했죠. 그래서 그때 남겨둔 책이 뭐냐면은, 일반 기술서적, 음양서적하고, 음양론이 우리 지금 생각하는 뭐 사주관상보 그거 아니에요. 당시 과학이에요, 과학.
그거하고 이제 그 역사 변화라든지 자연 변화를 예측한다 해서 주역을 빼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 말을 안 듣는다, 말이 많다. 이래서 유학자들을 460명을 한꺼번에 그 생매장을 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두고 이제 악명을 떨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성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창 진행하고 있던 만리장성을 쌓으러 보내는 거다. 안 그러면은 이 시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이 성단 기시에. 그러니까 그 독재 국가일수록 그 최고 통치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횡이라든지 혹은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이게 심해지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잘 알아요. 그 독재 국가일수록 그 1인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이제 1인 체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자유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그 공정함이라든지 정의는 없어져 가는 거죠. 어지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형벌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뭐 코를 벤다든지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허리를 잘라 죽인다든지, 그 남자를 강제로 그 여성으로 성전환을 시킨다든지, 그 사마천이 그러한 형벌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진시황 때 또 한나라 때까지도 굉장히 참혹하게 많이 정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분석행류는 이 사상 탄압의 하나의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고, 이제 여기에서 많은 책들이 없어지고, 이 한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검문하면은, 지금 검자 검문하면은 중국의 이 한자 혁명이 3번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더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문자 이 뭐냐면은 첫째 하나가 진시황 때 이 문자의 통일. 그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에 이 문자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의 원형이 한나라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자예요. 중국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 대표적인 글자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 한나라 한자예요. 글자도 한자죠, 그죠? 진나라에서 만드는 건 진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진나라에서 만든 예서라든지 그때 그 글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모택동이 최근에 와서 모택동이 만든 간자체 있죠, 간자. 간자체가 이 3번째 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한자는 그 글자도 한자고, 한나라 한자고, 민족도 한민족이죠. 중화 사상 할 때도 중화 사상이 한나라 때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 한나라가 차지하는 유방의 한나라가 차지하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아이콘 하나가 뭐죠? 한글 아니에요, 한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때에 유학이 부흥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한나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너 맹자나 그 다음에
그 중용대학은 미안하지만 한나라 때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어요. 시서역 얘기춘추를 중심으로 오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한나라 말에 그 한나라 그 전한시대 말하면은 그 서력계 AD 1, 2년 그 차이죠. 그 전한 후한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 전하 말에 그 왕망이 그 신나라로 그 저기 왕위 찬탈을 한번 하죠. 그게 한 15년. 그게 우리가 서양 기원을 하면 AD 한 1년 이때죠. 그런데 그 하여튼 BC 한 1, 2년 무렵에 그 무렵에 이 공자가 살았던 그 고택에서 그 대규모로 그 죽간이 발견이 됩니다. 그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남아수독 오거서 이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학생들은 이게 남녀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아가 아니고 이 인간 수독을 사람이라면은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제가 5수레 그 되게 많은데 이랬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죽간을 그 가지고 만든 책들은요 우리 그 교재 같은 책만 해도 그걸 죽간으로 만들면 이만큼 돼요. 그 대나무를 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만든 게 부피가 굉장히, 그거 뭐 5수레 뭐 얼마 되겠어요?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5수레 아니라 저기 50수레도 이상 다 읽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 학교 연구실을 철수를 하고, 요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올해 2월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인생 1막을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 그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생,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가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라는 속박이면 속박이죠.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 제일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참 편하구나 싶은데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 있으면, 이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책 쓸 거 쓰고, 참고로, 제가 일거리를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맡아가지고 바쁘기는 바빠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집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딱 굶지 않을 만큼,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연금 받고 사니까, 이게 너무, 어쨌든. 공자가 살았던 고택에서 이 공자가 살았던 그 집의 이 벽의 두께가 7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벽 속에서 대규모로 옛날 고문으로 된,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사용되었던 고문으로 된 이 죽간이 대량으로 발굴이 돼요. 그리고 이 한나라에 들어오면 한무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무렵에는 오경 박사를 만들면서 전국에 이제 남아있는 죽간 책들을 갖고 오면은 상도 주고 돈도 주고 그것도 해주겠다. 그래서 대규모로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요새 중국도 가짜가 많지만은 그때부터 가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충 대나무에 글을 써가다가 진흙 속에 좀 담궈놨다가 꺼내면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학문이 정립이 되는 게 그게 한학이에요.
그 다음에 후한 시대에 가면은 이제 전한의 근문학에서 후한의 고문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경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유학이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정립이 되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유학을 이 국가의 새로운 이념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오경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또 그 효용이 지나서 이 후한이 그 AD 27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 5호 16국, 5대 10국, 당나라 말을 거쳐서 이 960년, 조광윤이 세운 960년에 송나라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한나라 시대의 유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학 부흥 운동이 그 시기에 불교라든지 도교가 발전하면서 그 시기에 했던 것을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유학 부흥 운동을 하면서 성리학이 형성이 되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주자를 통한 뭡니까? 사서 체계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이 중요 부분으로 나오면서 그 대학 때문에 성리학과 양명학이 나누어지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분 저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후한이 끝나고 잠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한 200년 이렇게 되고 580년 이때에 수나라가 잠시 통일을 했다가 고구려한테 아시다시피 깨지고 난 뒤에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괜히 중국한테 크게 뜰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면전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나라 때부터 그 이전부터 물론 한무제 때 고조선이 망한 것은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때는 좀 또 다른 시대가 다르니까 까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해서 한 건 아니면 6.25 때도 중공군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쳐들어왔는데 유엔군하고 해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미군이 약 한 4만 명이 죽었지만은 미군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대가 없이 우리가 석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참가해서 도와준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6.25 때도 미군이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전사를 하고 그때에 중공군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7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 수나라, 당나라 때는 후한 시대, 후한 말에 들어온 불교가 대대적으로 발전을 하고 당나라는 이 불교의 나라였지만 이 당나라 왕실이 국성 이시인데 노자가 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교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비해서 도교, 불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학은 형편없이 쇠퇴를 한 거죠. 이제 그때에 한나라 후반부터 이 수나라 이때도 유종원이라든지 한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유학 부흥 운동을 합니다. 유학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오경 박사의 오경의 그걸 통해서 경전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새롭게 발전을 했지만은 병폐가 뭐냐면은
서로가 학문 사이에 칸막이를 켜놓은 만들어 놓은 거죠. 같은 경전을 연구하더라도 이게 누구 파다, 뭐 정현파다, 누굽니까? 마융파다 이러면은 자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가 정립이 되면서 다른 학파나 다른 그 학문 학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의 한 5글자, 아까 나왔던 뭐, 예를 들어, 옹고지신이라 하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한 20만 자 정도 됩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번거롭게 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학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 유학 부흥 운동의 이 중심, 핵심적인 내용 방법 중에 하나가 의경사조예요. 경전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 오경을 새롭게 정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 원래 공자나 원래 이 본래 저자들하고는 다른 어떤 내용이나 이 내용들이 거기에 살짝 써서 글자 하나씩 들어가도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죠. 한자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착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야말로 싹 없애버리고 본래 경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송나라 때 일어난 새로운 의경사조와 새로운 이 학문 운동이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지금에서 볼 때는 뭐 이게 날 갖다 고리타분하다지만 당시에 송나라가 들어서서 새롭게 학문을 정립하는 그 시대에서 성리학은 완전히 새로운 실학 경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학문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했던 거죠.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이 획기적인 사상적 전환이 된 게 성리학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리학이 되면서 중국의 학문이나 이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리학은 정작 송나라 때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송나라 때는 하여튼 말씀드리면 길지만은 북송이라는 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나 이 어떤 산업 발전 면에서는 송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인데 이 국력의 문제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수모를 많이 당한, 지금 요새 한창 중국에서 인권 탄압의 이 중심 무대가 되어 있는 신강 지방 위구르족들 있죠. 이 비단길을 가게 되면은 신강 지방을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산 남로, 천산 북로 하는 위구르 지역이 신강이 우리 한반도의 한 16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인구는 지금은 지금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본래는 한 5천만 명 정도 살았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반도 16배라니까요. 이제 티베트 위구르한테 서융이라 그러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서쪽, 서쪽 들깨들. 나 중국 사람들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이민족들은 다 지네들은 중하고 이민족들은 다 오랑캐라. 동이. 그래도 우리 동쪽에 대해서는 활 잘 쏘는 민족. 우리 활을 잘 쏘기는 하죠.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쪽의 지금 운남, 베트남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 북쪽의 이리 같은 인간들.
서융, 그 서쪽에 들깨 같은 인간들. 남의 저기 다른 민족을 이름 붙이기도 굉장히 고약하게 저기 하는 거죠. 어쨌든, 그 티벳이라든지 그 신강 그쪽 지방, 그쪽 지역들한테 뭐 돌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형편없이 당합니다. 번번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제발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돈도 주고 미인도 바치고 뭐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한 시기에 그 송나라가 이 새로 생긴 성리학을 그 정작 이용하지 않고 그걸 이용했으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왕안석을 등용을 해서 이 국가가 백성들하고 이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 싸우는 거죠. 뭐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니까 놔두고. 그래서 사실은 성리학을 정치에 제대로 이용을 한 나라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몽골.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흔히 그 안향, 백이정 이런 분들이 성리학을 고려 말에 그 우리나라로 그 유입을 할 때 어디로부터 가서 그냥 원나라로부터 갖고 원나라. 그 원나라가 중국 사람들이나 일부 좀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몽골족 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세계 최대의 그 제국을 다스리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 무력으로만 안 돼요. 이 주자의 제자들이나 이 성리학의 후예들이 대거 원나라 조정에 등용이 됩니다. 그 좀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래서 원나라가 사실은 성리학을 그 성리학을 이 국가 이념으로 써서 실제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우리도 고려가 불교의 부패를 막고 뭐 아니면 바꾸어서 이 성리학을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썼듯이 성리학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조류, 새로운 실용 학문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게 또 지나서 다르지만은 이 성리학이 형성되는 데는 염락관민하는, 염학은 주렴계, 그 주렴계의 고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남성 영주, 그 도현이라는 데요. 그래서 도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지 중에 상오지입니다. 제가 한 5번 가봤는데 그 무슨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초청을 받아서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 소상강에 있는 주렴계 염학. 이 낙학은 낙양 근처의 그 정호 정의하는 그 낙학이고, 이 관학은 지금의 그 섬서성하고 사천성 그 일대의 그쪽 지방 이름을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 장행거 고향입니다. 그 흔히 말해서 우리 기학이 형성된 데가 이 관학이고, 민이 지금의 복건성이에요. 민이. 그 주자가 살았던. 그 중국말로 푸젠성은. 그래서 이 주자가 나와서 이제 그 사서 체계를 만들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노너 맹자는 집주죠, 그죠? 노너 맹자는 집주, 노너 집주, 맹자 집주죠. 왜냐하면은 주자가 나와서 이 사서 체계를 만들면서 노너와 맹자에 대해서는 여러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의 중요 해석 의견들을 모아서 집주, 이 주석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집주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집주인데, 근데 대학하고 중용은 뭐라고 그럽니까? 장구라고 그러죠, 그죠? 장구.
이 본래 논어 뭐 아시겠지만은 저기 대학과 그 중용은 예기의 한 편에 있어요. 예기 뭐 그 가운데 42편, 49편. 그게 그 예기에 딸려 있던 것을 주자가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새로운 책 한 권으로 각각 만들죠. 그렇게 만들면서 그 대학과 중용은 새로운 체계를 만듭니다. 그것을 뭐 지금도 제가 최근에 그 서울의 어떤 그 가문에서 어떤 그쪽 조상분이 문집을 남겼는데 그걸 좀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보통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쭉 이어놨어요. 저기 이 구두점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문장은 그 쉼표, 마침표, 따옴표, 뭐 느낌표 이렇게 문장 이 부호들을 해서 이렇게 읽기 쉽게 또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근데 옛날 글들은 그걸 쭉 그냥 이어놓은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대만 같은 데는 오래된 책들 발굴해서 그것을 구두점만 잘 찍어도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책을 중용 이 대학을 주자가 떼내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장과 구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해 놓은 그걸 중용 장구, 대학 장구라고. 그 책이 만들어진 역사와 책이 만들어진 내용이나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장구와 집주는 그만큼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학의 이 학문적인 중요 목표, 목적, 중요해야 되는 어떤 중요 내용을 정리를 한 게 대학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학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정립해 놓은 게 중용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어 맹자를 가지고. 그래서 책 4권을 가지고 하나의 학문 체계가 새롭게 형성돼요. 중국의 역사에서, 학술사에서 이 집대성이라는 이 용어를 붙이는 사람이 크게 보면은 2사람이 있어요. 집대성. 모을 집자에다가 큰 대자 이룰 성자, 집대성. 이게 첫째 공자고, 2번째가 주자죠. 그래서 그 이전의 학문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새롭게 형성해 놨다 해서 집대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집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냥 집대성을 붙일 수가 없어요. 동중서조차도 집대성자라고 잘 붙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굉장히 달리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공로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주자의 공로. 그래서 우리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자의 학문 정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한 30대 초쯤 돼서 성균관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성균관에 가서 거기 이제 발표도 하고 그것도 하고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는 성리학을 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성리학의 중요 내용은 심성론은 불교에서 왔고 우주 본체론은 도가 사상에서 많이 왔다. 제가 싸대기 맞을 뻔했어요. 신성한 성리학 유학을 그렇게 잡학에다가 근데 공부를 해볼수록 그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자가 14살에 직금의 오부촌, 주자 아버지의 이 유언을 받고 그쪽으로 와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때 주자의 스승이 당시 최고의 불교학자, 당시 최고의 도가 사상가, 당시 최고의 그 이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정의천의 제자로서 우리가 도남이라고 그러죠. 도가 남쪽으로 갔다, 낙양에서 복건 쪽으로 갔으니 도남인데, 그 이동이라는 분이 주자의 선생이에요. 또 그 장남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당시 유불도 최고의 그 스승한테 이 주자가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걸 그 유학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유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해보면은 그 주자는 본래 도교나 불교에 심취를 했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자가 이단이나 사문난적을 그렇게 배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선은 정말 불행하게도 한심스럽게도 그 성리학 좀 한다고 해서 그 양명학 하는 사람들 죽이고, 성리학조차도 뭐 주자 해석하고 다르다고 윤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죽었죠. 송시열한테. 그렇게 죽이고, 뭐 양명학 하는 사람은 근처에도 못 오겠죠. 근데 그걸 학문의 경계를 오픈을 해서 넓혀놨으면은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율곡이 그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다가 1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충격 때문에 그 누가 그 잘못 가르쳐 준 거죠. 불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하고 환생을 해서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러 금강산에 갑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 주변에서 생불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만큼 율곡은 머리가 뛰어난 천재였거든요. 그 조선시대 뭐 여러 천재, 김시섭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렇지만은 율곡이 제일 존경한 분이 김시섭이에요. 어쨌든 그 율곡이 1년 동안 금강산에 가 있었다고 해서 대개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평생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 하면 안 돼요? 율곡이 순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술 비절 순자였어요. 그 노자 도덕경을 81장 가운데 42장인가를 재정리를 해서 그 유학하고 비슷한 점들을 골라가지고 새로 재정립을 해놓은 게 그 순언이에요. 그것도 퇴계의 학파들로부터 그 유학자가 뭐 잡학했다, 도가 사상을 했다 해서 저거는 엉터리다 해서 한때 그 위패를 이 동방18일 거기 올렸다가 다시 끌어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동양학을 그냥 고집을 하고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위정척사파들이 그랬죠. 우리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어쨌든 주자의 이 당시에 대학이나 중용이나 이것을 끌어들여서 새롭게 학문을 해석한 거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연 거예요.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그 정신을. 뭐 그게 대학에 어쨌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에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 어떤 전문가든 보통 사람이든 그 전문가를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관료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대학을 강조한 거예요. 그 율곡이 쓴 이 성학
이 집요 같은 거는 거의 대학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계 선생도 그랬지만은 대학을 가지고 군주나 위정자들에게 이걸 보고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라. 말 안 듣죠? 그 선조가 율곡에 올린 한 27가지 중요 시책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은 조선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말로는 오 괜찮네 좋네 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가 잘 노리시죠. 많이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준비를 안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대학은 동양에서는 그 어떤 고대 국가가 형성된 그때 당시부터도 국가 교육으로서 대학을 이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의미는 크게 여기 보이듯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기관 책 이름이 대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인이 군자가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 유니버시티 영어로 유니버시티를 대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말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원래 첫 강의를 제가 하기로 그 계획을 했었는데 안 맞아가지고 제가 4월 23일 날 뭐냐면 저기 서울 태릉 옆에 가면은 봉선사라고 굉장히 오래되고 큰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은혜불전 연구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조 때 그 세종 임금이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 그 한글의 효용성이라든지 한글의 우수성을 검증 실험하기 위해서 이 한글을 가지고 먼저 이 불경을 번역을 하죠. 사실은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좀 아이러니죠. 6.25 국가에서. 그죠? 성리학 국가에서.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속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세조가, 호불 군주라는 말을 세조가 정말 참혹하게 자기 왕이 찬탈을 할 때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속죄하는 의미로 오대산 이런데 많이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많이 그것도 했죠. 이제 거기서 이 강경도감을 설치를 해서 처음으로 훈민정음을 가지고 번역을 한 내용들이 불경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니버시티를 대학으로 번역하는 거는 이런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필라스피 하면은 이 철학 아닙니까? 근데 필라스피를 아까 앞에서 나왔던 서양의 그 철학을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철학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얼마 전에 작년 총각 한국 칸트 학회가 있거든요. 독일의 이 최고 현대 철학의 아버지 하는 이마누엘 칸트 철학을 이 순수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하자 해서 한국 칸트 학회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소송이 붙어서. 왜?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 중에 트란젠덴탈이라는 독일어로 일본 사람들이 초월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실 그게 불교 용어 쪽에 가거든요. 근데 트란젠덴탈을 초월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제가 지금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학파 내에서 다툼이 생겨서 서로가 고집을 하다가, 근데 판사가 그걸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한 용어들을 거의 대부분
그 니시 아마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한자 용어를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은혜불전 연구는 16세기에 순수하게 우리 민족이 쓰던 일본의 영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이 민낯의 형태 그대로의 우리말이 거기에 대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성리학을 하고 유학을 하고 그래도 한문에 좀 그러니까 그 불교 용어의 그 개념의 변천이라든지 이게 현재 우리말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좀 논문 발표를 해달라. 그게 이제 4월 23일이어서 제가 이 첫 강의하고 좀 바꾼 거죠, 오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설을 얘기하다가 거기 간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그 용어들을 저도 많이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한국 이 정부에서 번역청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번역청. 이 프랑스라든지 중국도 외래어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는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정화도 하고 통일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문 용어들을 지금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필요가 있는데 이 대학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의 중요 정치 이념은 왕도 정치 아니에요. 그 왕도 정치의 중요 내용은 최고 통치자의 왕이 성인군자와 같은 최고의 지식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좀 거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주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특히 조선이 그 성리학의 국가를, 유교 국가를 표방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적어도 정자가 완전히 창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 하더라도 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한 80대 20 정도로 정자의 저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게 정의천이라든지 이 성리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두 사람이 정의천, 정호 정의할 때 정의와 주자죠. 정의천이나 주자도 대학은 정자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러한 주자와 정의천의 견해에 대해서, 니네들 이 얘기는 맞는데, 주자가 대학을 장과 장구를 정한 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육구연 왕양명, 특히 양명학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도 대학이 경1장, 전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 5장에 본래 없어진 것을 주자가 보충을 한다 해서 보망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왕양명이 왕수인이 아니다. 정자가 보충한 예? 정자가 보충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자가 고침. 보망장을 예.
그래서 관상 조치 정답이 이거야. 일주일이 정자가 아니고 그 장구를 정하면서 주자가 이 전 5장의 이 격치작이죠. 그걸 없었던 것을 이 주자가 거기다가 보충을 해서 그걸 한 것을 이제 보망장이라고 그러고, 왕수인이 그러면 원래 고본대학에 없는 것을 네가 왜 넣어? 이제 거기서 이 결정적으로 양명학과 이 주자학, 성리학이 갈라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양명학이 그 지행합의라든지 그 치양기설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게 그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 대학을 둘러싸고 이 동양학의 흐름이 이 크게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학자를 예를 들면 공자에서부터 그 이정, 정호정이 있죠. 정호정의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 형님, 그 정명도, 정호와 그 육부연 왕양명으로 이어지는 그 양명학 계통이 되고, 그 정의천, 정호 정의학계 정의천과 이 주자로 연결되어지는 이 성리학의 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누굽니까? 그 모종삼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중국의 그 학통을 이 구별을 하면서 이제 정통, 부통, 익통, 잡통 뭐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둘러싸고 이 큰 학문적인 흐름이 이제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다 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대학 그 경일장에서 이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혹은 제친민, 제지어지선 때 그걸 신민이냐 친민이냐 가지고 또 아직까지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싸움인데, 대학의 도리는 명덕을 밝히고, 명덕이라는 것은 인의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인의예지를 밝히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과 친하게 합니까?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배웠으면 모르는 사람들, 후학들에게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건 신민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친민입니다. 백성들과 실제로 교류하고 같이 하면서, 그 왜 어리석은 싸움을 왜 하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옳고 누가 하나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리석게도, 죄송합니다만, 정말 어리석게도 그걸 이다 아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제가 언제 그 양명학회가 한 불려가가지고 뭘 하면서 저 그랬어요. 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왜 하냐고. 서로가 인정하면 될 걸. 아니,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자가 놓친 부분을 왕수인이, 왕양명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인정할 만해요. 현재까지도 대만이나 중국은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건 실천학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자학이 실천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주자학도 충분히 그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에 그 남명 선생 같은 뭐 철저히 그 실천을 더 강조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둘러싸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그 대립이나 논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사실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그릇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근데 가끔 뭐 한참 많이 공부를 하신 분도 이게 이 얘기를 가만 들으면 자꾸 여기가 옳고 거기는 틀리고 이렇게 뭐 잘못 누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 의견을, 저 생각을 받아들여서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 소모적인 그 논쟁이나 그걸 왜 하는데요? 10mm면 어떻고 7mm면 어때요?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이 대학의 저자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대학의 주요 내용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유학의 이 학문적인 최종 목표는 이 수기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기치인요. 그게 그 개인적인 측면이라면은 사회 국가적으로는 대동사회죠.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공자의 철학이나 유학을 가만히 잘 따져보면은 좀 이 관점은 다르지만은 현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속해 있어요. 그 공자의 그 대동사회 같은 거. 대동사회의 내용이 그 마르크스 자본론에 읽어보면은 그 엔라이트먼트 있죠. 서문. 거의 비슷해요. 마르크스가 이게 어디 무슨 컨닝을 했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대동사회의 이상이. 그게 그 대동이라는 게 크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인군자가 되는 사회. 불가능하겠지만은, 그게 대동사회거든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인군자가 되는 사회. 우리가, 저는 별 그건 안 하지만은, 성경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거기에, 그 도시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파괴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유학의 이상의 개인적으로는 수기치인이고 사회적으로는 대동사회예요. 그 대동사회를 향해 가는 이 큰 의미에서의 중요한 방법론이 대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3강령 다음에 8조목 있죠. 그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그 전에 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8조목에서 마지막에 이 평천하가 대동사회의 이 완성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천하 대동사회를 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이 수양을 하는 중요 내용, 그것이 대학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거죠. 공부를 왜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책 속에 옛날에 제가 명심보감에 나오는 게 서중자유천종록 하는 책 속에 스스로 요새 말하면 봉급으로 치면 1,000만 원짜리 월급 직업이 거기에 다 있다. 그거 나쁘지 않죠. 근데 더 나아가서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회의 도덕적 정의를 판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판검사나 이래서만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유학에서는 흔히 위인지학, 위기지학 그러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출시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위지지학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학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합해 놓은 거예요. 바다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것이 왜 공부를 하는 위인지학과 위기지학 혹은 대학의 중요 내용인데 이게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격물, 치지가 앞에서 나오는 그 논리학, 수사학 이거예요. 근데 이 논리학 하면 될 것을 격물, 치지, 그러니까 이 격물, 치지와 논리학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양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 주자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까지 살았는데 이 격물, 치지론이 굉장히 그 동양의 어떤 학문적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면은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논리학이 중세를 거쳐서 나중에 새로운 이 서양의 학문으로 정립이 되면서 서양의 과학, 서양의 학문이 동양을 앞지르게 됩니다. 정밀하게 따지면 서양의 논리학, 기하학, 수학이 동양의 격물학, 치지학을 앞선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공부할 때, 그거 해도 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 발견의 논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때 좀 더 서양의 논리학보다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 학문 세계가 동서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그냥 격물학, 치지학, 격물은 사물에 직접 다가가서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하고, 치지는 완전히 빠짐없이 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이야 좋죠. 근데 어떻게 해가 빠진 거,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3단 논법이라든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항목들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여기서는 이 정자, 제가 과외로 덧붙여 놨는데, 정자가 어떤 사람인지, 공자의 제자 가운데 72명 가운데 그 중에 더 이름난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공문식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자는 그 속에도 안 들어가요. 공자가 그래, 저 좀 약간 둔한데, 열심히 하니까 된다, 이기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5대 성인으로 추앙될 만큼 정자가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정자 1화는 이거 보시고, 이 정자 살체라는 건 맹자에서도 나오죠. 자식하고 뭔가를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죠. 우리 되게 네 100점 받으면 뭐 해줄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정자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학생이나 선배나 주변 사람에게, 특히 은행 일찍 말을 했으면은 꼭 지켜야 돼요. 제가 그래도 별로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 듣는 중에 하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준다. 일단. 그리고 말을 하면은 지킨다. 그 다음에 이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러한데, 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